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격 시사 고성국입니다. 제가 28년 만에 이 KBS 진행자로 돌아왔습니다. 고향에 온 것 같은 아주 푸근한 느낌으로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KBS가 우리 국민 시청자들로부터 또 청취자들로부터 더 많은 신뢰와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작은 힘이나마 보태겠습니다. 오늘 정격시사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원내 수석부대표를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전국 현안이 굉장히 많은데요. 더불어민주당 원내 수석부대표는 여야 협상을 실무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자리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있는 정치인 만나보겠습니다. 그리고 품격 토론 이어집니다. 품격 있는 두 정치인과 함께 정말 품격 있는 토론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요. 여권 쪽에서는 김영우 전 의원, 그리고 야권 쪽에서는 신경민 전 의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월요일에 만나는 스포츠 코너 스포츠 먼데이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5월 20일 월요일 정격 시사 시작합니다. 이 정격 시사는 유튜브로도 실시간 생방송 되고 있습니다. 또 문자 참여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입니다. 콩 어플은 무료입니다. KBS 1라디오 채널에서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다양한 명품 콘텐츠가 있습니다. 유튜브 시청하시면서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뉴스 브리핑입니다. 오늘은 KBS 황정호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첫 번째 뉴스는요. 아무래도 국민들이 아주 관심이 많은 해외 직구 좀 전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정부가 최근에 어린이 제품이나 가습기 살균제처럼 생활화학 제품 이렇게 80개 품목을 정해서 이 품목 중에 KC 인증이 없거나 아니면 신고나 승인을 받지 않았다면 해외 직구를 금지하겠다고 이제 발표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 내용이 지난 16일에 해외 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 이제 발표 내용 중 일부였는데 그럼 이 내용을 두고 그럼 이 안전 인증을 의무화해서 그럼 사실상 해외 직구를 차단하겠다는 거 아니냐라는 논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 논란이 좀 커지다 보니까 발표 사흘 만이죠. 어제 정부가 국민들께 혼선을 끼쳐서 이제 죄송하다. 그러니까 80개 품목에 대해서 해외 직구를 전면 금지하는 건 아니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면서 그러니까 핵심은 이 80개 품목에 대해서 사전에 위해성을 조사한 뒤에 그러니까 문제 있는 제품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뜻이다.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없는 제품은 지금처럼 직구를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강조를 했고요. 또 이 직구 안전성 확보 방안으로 이제 제시가 됐던 이 KC 인증에 대해서도 유일한 방법도 아니고 그러니까 다양한 의견을 수렴을 거쳐서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이 해외 직구 제품들의 안전성, 위해성 문제는 이미 여러 차례 문제가 제기가 됐던 거고 그것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발표가 됐는데 그 발표가 충분히 잘 설명이 되지 않아서 혼선이 있었다. 다시 한번 이제 재차 설명을 하게 된 그런 경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여야 모두 이 정부에 대한 이 졸속 행정 또는 이 섣부른 발표에 대한 비판이 나왔어요. 맞습니다. 일단 이제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논평을 통해서 반응을 내놨는데 이제 해외 직구가 이미 이제 하나의 소비 양상으로 자리를 잡았는데 안전한 상품과 합리적 구매를 요구했더니 시장 자체를 뺏었다. 이제 국민의 요구를 오독해도 잘못 읽었다. 무턱대고 해외 직구를 금지하는 건 빈대 잡자고 초과 삼간을 태우는 격 이렇게 이제 강조하면서 이제 좀 비판을 했고요. 근데 여권 내부에서도 이제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이제 본인의 SNS에 통해서 이제 이런 글을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도 가끔 해외 직구를 이제 한다. 그런데 이런 이제 규제를 하게 되면 소비자의 선택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게 되니까 재고돼야 된다라고 밝혔어요. 근데 사실 이게 조금 주목을 받았던 이유가 한 전 이제 위원장이 사실상 총선 이제 패배 이후에 위원장직 물러난 뒤에는 뭐 이렇다 할 메시지를 내지 않았는데 정책 현안과 관련해서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힌 게 이번이 처음이거든요. 그런 셈이죠. 그래서 이제 좀 주목을 받았고 그리고 또 유승민 전 의원 그리고 나경원
국민의힘 당선인도 좀 가세를 했는데 네. 뭐 비슷한 내용입니다. 유승민 전 의원도 더 고물가 시대에 이렇게 해외 직구를 금지하면 소비자 피해가 가중된다. 그리고 유해성이 있으면 당연히 제조사한테 책임을 묻는 건 맞지만 케이스 인증을 이렇게 특정하게 되면 조금 다른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고요. 네. 나 당선인 같은 경우에도 취지는 이제 공감한다. 하지만 졸속 시행으로 인한 부작용을 충분히 검토하진 않았다고 생각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문제가 워낙 국민적으로 관심이 뜨거운 문제라서 저희들 한 번 더 뉴스에서 이거 한 번 더 다뤄보겠습니다. 근데 황 기자도 혹시 직구하세요? 저도 가끔씩 직구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저는 아직 직구를 해본 적이 없는데 그러나 이 젊은 세대한테는 이게 일상생활이 됐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한 주제라고 하는 것이 이번에 드러난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뉴스로 가볼게요. 의대 정원 문제 관련해서요. 법원 판단이 나왔잖아요. 네. 1심에 이어서 2심까지 이제 판단이 나왔는데 대통령실의 공식 반응이 나왔습니까? 네, 어제 이제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이 브리핑에서 이제 이야기를 한 건데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지난 16일이었죠. 서울고등법원이 의대 증원 절차에 대해서 집행정지 항고심 사건에 대해서 이제 각하 기각 결정을 이제 내렸는데 네. 이제 이를 두고 이제 정부의 의대 증원이 꼭 필요하면서도 시급한 정책이고 또 이 개혁 추진 과정에 적법성과 정당성을 사법 절차 내에서 인정해 준 걸로 평가한다라고 이제 어제 장 사회수석이 이제 밝혔고요. 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정부는 2025학년도 대입 전형 시행계획 변경 등 관련 정찰을 신속하게 마무리하겠다. 네. 그러면서 이제 각 대학에게도 이런 학칙 개정 작업을 조속히 완료해 달라. 그래서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를 했고요. 네. 사실 이제 좀 관심을 모았던 이제 발언들이 지금 사실상 현장을 이제 떠나 있는 전공의들 네. 그리고 이제 학교 이제 휴학 동맹하고 있는 이제 의대생들에게도 이제는 각자 판단해서 돌아올 시점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지금 우리 한 기자 전해주신 대로 이 사법부 판단이 정부의 의료계에게 조금 힘을 실어주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료계도 이제는 좀 대화에 본격적으로 나서야 될 때 아니냐. 이제 이런 여론이 의료계 내외에서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사실 이제 뭐 전공의들의 뭐 본격적인 복귀 움직임이 뭐 네. 나타나고 있진 않고는 아직은요? 있지만, 예. 그래서 이제 이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사회수석이, 그러니까 사실 전공의들 같은 경우에는 내전에 전문의 자격 취득하려면 이제 수련병원을 이탈한 지 이제 3개월이 되는 게 딱 오늘이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오늘까지는 이제 복귀해야 된다. 그러니까 개개인의 앞날에 중요한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 이러면서 혹시나 이제 집단 압력을 가하거나 조직적으로 방해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네. 의대생들 에게도 각자의 결정에 따라서 조속히 돌아오시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는데 네. 사실 이제 가장 관심이 있는 건 그럼 이 전공의들에 대해서 뭐 면허 정지라든지 진짜 실제로 행정처분이 집행될 거냐라는 것도 관심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이제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 질문이 나왔는데 대통령실 관계자가 전공의들의 행동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여부에 달렸다. 그러니까 사실상 집단 행동이 만약에 이어진다거나 이렇게 되면 면허 정지에 나설 수 있다라는 걸 시사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선택은 전공의들한테. 예, 알겠습니다. 개혁신당의 새 대표가 선출이 됐습니다. 네, 어제죠. 개혁신당이 이제 국회의원회관에서 이제 전당대회를 열었고 이제 여기서 허은하 전 수석 대변인이 한 38% 정도 득표를 해서 신임 대표로 이제 뽑혔다고 발표가 됐거든요. 네. 이게 뭐 현장 평가단 그리고 일반 국민 여론조사 그리고 이제 전당대회 당원 투표 이렇게 합산한 이제 네. 결과인데요. 일단 이제 이 허은하 신임 대표는 항공사 승무원 그리고 이미지 컨설팅 전문가 출신이고 2022년이죠.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그러니까 국민의힘 전신 그 자유한국당에 영입이 됐고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을 한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허 대표가 수락연설에서 2027년 대통령 선거에서 개혁신당의 젊은 대통령을 탄생시키겠다. 이제 이런 발언을 해서 네, 예. 또 화제를 모았거든요. 그러니까 예. 사실상 이제 새 지도부가 꾸려졌고 이제 개혁신당의 이제 사실상 과제라고 하면 이 거대 양당 틈에서 당장 2026년 6월에 이제 치러질 지방선거에서 당선자를 어떻게 낼 거냐, 그리고 뭐 생존 전략을 어떻게 모색하고 지지층을 어떻게 확대할 거냐라는 게 사실상 과제라고 이제 보여지고 있고, 뭐 초대 대표를 맡았던 이준석 전 대표는 그러면 어떻게 되냐라고 하면 지방선거 준비 그리고 의정 활동에 집중한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지금 영국에서 유학 중인데
근데 잠깐 귀국했어요. 맞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 참석하기 위해서 일시 이제 귀국을 했는데요. 이 김 전 지사가 이제 어제 인천공항에서 취재진을 만나서 아무래도 다들 관심이 이제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친문계 구심적 역할을 이제 하지 않겠냐라는 기대가 있다라는 질문을 했는데 네. 사실상 일시 방문한 입장에서 현실 정치에 대해서 본인이 언급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라고 말을 아꼈고 네. 오히려 뭐 좀 송구하다. 라고 이제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 이제 문 전 대통령은 예방하냐라는 이제 질문도 당연히 이어졌으니까 예방 계획은 당연히 있다라고 했는데 이재명 대표와 만남 여부에 대해서는 이제 다른 개입적 일정은 정해진 바 없다라고 이제 말을 그었습니다. 일단 몸을 좀 낮추는 것 같네요. 맞습니다. 예. 자, 이거 꼭 그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부터 그 보험 급여가 적용되는 진료를 받을 경우에는 병원에 가실 때 반드시 본인 신분증을 지참해야 된다는 얘기죠. 네. 사실 저도 이제 병원 가면 접수처에 뭐 이름 쓰고 주민등록번호 쓰고 네. 이제 그러면서 진료 대기했다가 진료 받고 의료보험 적용 받고 그렇죠. 그런 게 이제 저희 일상이었는데 네. 오늘부터는 본인 신분증이 없으면 진료받기가 좀 어렵습니다. 개정이 된 건데요. 그래서 주민등록증, 뭐 운전면허증, 여권 이렇게 네.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이제 실문 신분증 그래요. 예. 혹은 뭐 전자서명 인증서 모바일 신분증으로도 이제 본인 확인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게 네. 사전 안내도 충분하지 않았고요. 사실 이게 본인 확인을 하지 않은 요양기관에 과태료를 이제 부과한다고 해서 이제 의료계 쪽에서도 불만이 크거든요. 네. 그리고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실물 확인을 이제 대체할 수 있는 모바일 신분증 그래요. 안정성 예. 문제도 좀 불거지고 알겠습니다. 있어서 이제 그게 과제로 지적됩니다. 네. 뉴스브링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황정호 기자와 함께 진행했습니다. 지금 시각 7시 32분입니다. 전격 시사 날씨 정보입니다. 서울 등 중부지방은 낮까지 흐린 가운데 일부 지역에 5mm 미만의 비가 조금 오거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요. 남부지방은 오늘 대체로 맑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서울 23도, 대전, 부산 27도, 광주 28도, 대구 30도 등으로 수도권은 어제보다 5도 안팎 낮겠지만 그 밖의 지역은 오늘도 30도 가까이 올라 덥겠는데요. 다만 동해안은 선선한 동풍의 영향으로 강릉 20도 등에 머물겠습니다. 한편 지금 제주도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7.9도입니다. 날씨 정보 송소진입니다. 이어서 이 시각 교통 상황을 KBS 교통정보센터 이현 씨가 전해드립니다. 네, 월요일은 출근길부터 많이 부담스러우시죠.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으로는 전체 27km 구간에서 막히고 있습니다. 특히 반월터널에서 부곡 쪽으로 긴 정체고요. 마성터널에서 양지터널 쪽으로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제2경인고속도로 성남 쪽의 정체도 길어서요. 문학에서 서창 분기점 그리고 신천에서 서창 일찍 분기점 쪽으로 많이 불편합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 살펴드릴게요. 기흥에서 신갈 분기점 쪽으로 천천히 가고 있습니다. 판교 분기점에서 잠원 쪽으로 긴 구간 답답합니다. 서울은 강 동쪽으로 가는 길입니다. 강변북로 행주에서 동작대교까지 1시간 10분 정도 예상됩니다. 올림픽대로 행주에서 한강대교 쪽으로는 50분 정도 걸리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네, 전격 인터뷰입니다. 지금 21대 국회가 끝나고 22대 국회가 이제 막 장을 열어야 될 상황인데 원구성 협상이라고 하는 쉽지 않은 과제가 앞에 있습니다. 여야가 정말 정치력을 발휘해야 될 바로 그때 여야가 뭐 협상한다 그러면 바로 이 분들이 하는 겁니다. 수석 원내부대표.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수석 원내부 부대표 박성준 의원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예. 원구성 협상 사실 그 우원식 국회의장 내정자가 예. 그 경선에 당선되자마자 사실 이 얘기부터 했어요. 네. 6월까지는 맞춰야 되겠다. 원구성이 맞춰져야 국회가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의원님 그 말씀부터 좀 듣고 싶은데. 원구성 협상이 이제 예. 오늘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 거죠. 네. 박찬대 대표 또 추경호 대표가 오늘 만날 것으로 저 알고 있고요. 예. 또 내일 정도는 저희들이 이제 2+2 네. 원내대표 또 수석 부대표 이렇게 해서 만나서 본격적인 원구성 협상에 대한 것이 이루어지는데 네. 국회법을 보면요. 예. 개원한 이후에
일주일 이내에 이제 7일 이내에 네. 그 국회의장 또 부의장 선거를 하게 돼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6월 5일 날은 이제 국회가 아마 열릴 것으로 예상돼 그렇군요. 있고요. 예. 또 국회법 절차를 지키게 되면은 의장 선거한 이후에 2일 이내에 네. 상임위원을 배정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하, 예. 그러면 이제 6월 6일이 현충일이니까 네. 국회법에 따르면 6월 7일까지는 상임위하고 상임위원장 그야말로 원구성을 6월 7일까지 마치게 돼 있는데 네. 7일까지 마칠지는 모르겠지만 최대한 노력해서 국회법을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경우에 이제 실무 협상은 두 당의 원내수석 부대표가 하는 거 그렇죠. 아닙니까? 저하고 이제 국민의힘에 있는 네, 배준영 원내수석하고 예. 같이 하게 되죠. 자주 만나십니까? 지난주 목요일날 만나서 오늘 이제 원구성 협상과 관련된 안을 좀 서로 네. 공유해서 오늘은 아니고 내일이겠네요. 내일 예. 만나서 좀 더 조율할 것 같습니다. 잘 될 것 같아요. 딱 만나보면 알잖아요. 삿바 잡듯이. 쉽지는 않을 겁니다. 다 양쪽 주장이 더 있기 때문에. 그러면 양쪽 주장을 하나하나 좀 네. 말씀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그 뭐 원구성 얘기 나왔으니까 그 얘기 좀 네네. 더 할게요. 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법사위원장, 운영위원장을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이 가져가야 되겠다 이런 네네. 주장이시죠? 예. 그렇죠. 그 왜 그러냐면 이제 이번 총선 민의를 보면 네. 우리 민주당이 압도적 다수를 줬는데 그 압도적 다수를 준 게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의 독주를 막으라는 거예요. 네. 심판론도 있고 그 이후에 이제 국회가 구성됐을 때는 견제론인데 그럼 국회에서 견제할 수 있는 상임위가 1차적 상임위가 뭐냐면 본회의도 있겠지만 법사입니다. 그동안에 네. 특검법 같은 경우는 패스트 트랙을 태웠지만 240일 걸렸거든요. 그럼 국민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네. 이 윤석열 정권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특검법을 통해서도 과감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시정을 하라는 것이 이번 총선의 민의이고요. 특히 네. 이제 운영위 같은 경우도 대통령의 이제 독주를 막을 수 있는 대통령실에 대한 견제를 하기 위해서는 네. 운영위가 반드시 우리 민주당이 가져와야 된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네. 원 구성 협상에 있어서도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 네. 대통령의 독주를 막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민주당 입장입니다. 네. 근데 그동안 국회 관행은 이 국회의장이 다수당에서 배출될 때는 법사위원장이 뭐 소수당에서 나온다든지 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실에 대한 감시감독 기능을 갖고 있는 운영위는 여당이 맡아온다든지 하는 이른바 관행이라고 하는 게 있었잖아요. 아니, 그렇지 않고 네. 관행을 이제 우리가 법적인 내용들을 보면은 네. 국회 다수당이 기본적으로 원내의 국회의장을 가져가게 되는 거고요. 예.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야당이 기본적으로 법사위원장을 가져갔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예. 우리가 야당인 민주당이 법사위원장 갖는 것은 국회 관례상 맞는 거고 아, 그렇군요. 또 다수당인 국회의장을 민주당이 가져가는 것은 당연한 건데 네. 이번에 총선 같은 경우는 지금 고 박사님도 정책 박사는 알겠지만 야당이 국회 과반수를 얻었던 적은 처음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냐면 여당이 과반수를 가졌던 적은 있지만 헌정사상 야당이 국회 과반수를 가져간 것은 처음입니다. 우리 당도 마찬가지거든요. 네. 2004년도에 열린우당이 집권당일 때 과반수를 가졌던 거고. 그땐 여당이었을 예, 그래 때? 여당이었고 예. 2020년도 여당일 때 과반수를 가져갔지만 야당인 경우에 이렇게 과반수를 획득한 경우는 처음인 거예요. 아하, 예. 그것도 압도적 다수를 줬단 말이에요. 그 네. 압도적 다수를 당을 준 가장 근본적 이유는 윤석열 대통령의 이 독주, 특히 이 거부권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견제해야 된다라는 것이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이고 운영위원장 같은 경우는 대통령실에 대한 견제 역할로서는 확실하게 가져야 된다는 것이 또 총선 민의에 그대로 반영된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나온 얘기로 제가 기억하는데 네네. 뭐 협상 잘 안 되면 전 상임위를 전부 가져가는 것도 검토해 볼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잠깐 나왔던 것 같아요. 그건 뭐 다른 분이 이제 얘기하는 거고요. 네, 그럴 생각은 국회 아니시고. 관례상에서는 예. 지금 의석수에 따라서 아까 또 우리 관례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의석수 배정에 따라서 상임위원장을 18개 상임위면 민주당이 11개 정도 되고요. 네. 국민의힘이 7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최대한 서로 협상을 해야 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자, 이 대통령 거부권 관련 네. 말씀을 잠깐 하셔서 그 지금 이 최상병 그 해병대원 그 특검 네.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고 다 관측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내일 5월 21일 날 네. 국무회의가 열리고요. 예. 이 법이 이제 최혜병 특검법이 5월 7일 날 갔습니다. 그러면 이제 15일 이내에 이 제2요구권을 행사해야 되는 거죠. 일명 이제 거부권을 행사하게 되는 건데 내일이 이제 아마 국무회의가 열리기 때문에 행사할 것으로 봅니다. 네. 그럴 경우에 더불어민주당의 대응은 어떻게 지금 준비되고 있습니까? 저는 이 대응도 대응인데 제가 앞서 총선 민의에 대한 네.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왜 민주주의하면 데모크라시란 말이에요. 데모라는 게 국민 아닙니까? 국민을 네. 위해서 정치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보면은 비토크라시를 하고 있어요. 거부권 정치를 하고 있는데 아하, 예. 국민의 뜻에 반하는 거부를 하는 거부권 정치인데 지금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거부권 정치 비토크라시를 하지 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역대 정권의 거부권 정치를 보면은 박근혜 대통령 때 아마 2번인가 했고요. 임기 예. 5년 동안 예. 이명박 정권이 1번인가 했습니다. 근데 네. 지금 임기 2년밖에 안 됐는데 9번을 행사했고 지금 만약에 이 최혜병과 관련된 특검법을 거부권을 한다면 10번째 거부권을 행사하게 되는 건데 네. 그야말로 독주체제 아니겠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하면 국민의 거부에 큰 저항을 부딪힐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 일각에서는 그 야권 일각에서요. 네. 대통령이 그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하면 네네네. 이게 대통령 탄핵 사유가 된다 이런 주장도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수석 부대표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제 그 이런 문제 뭐 탄핵 얘기를 떠나서 예. 저는 이태원 참사 159명 죽었거나 그 목숨을 앗아갔지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이 최혜병과 관련된 부분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네. 저는 정치인의 책임이 한 3가지가 있다고 봐요. 도의적 책임이 있고 정치적 책임이 있고 법적 책임이 있는데 이 책임을 볼 때 보통 이제 도의적 책임 문제가 있을 때 사과를 하게 됩니다. 그럼 저는 대통령이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사과하는 걸 제대로 보지 못했단 말이에요. 네. 우리 정치적 책임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이태원 참사 같은 경우는 그 담당 장관이라고 할 수 있는 이상민 장관 경질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경질하지 않고 어깨를 두드렸단 말이에요. 이 정치적 책임도 다 덮고 넘어갔고 법적 책임도 덮고 넘어갔는데 네. 이 최혜병과 관련된 부분은 인간적 도리라고 하는 국방의 의무를 다했던 우리 아들이 목숨을 잃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진상규명을 얘기할 때 이 인간적 책임을 제대로 지지 않는 문제에 국민의 저항이 부딪혔다 이 문제는. 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정치적 책임을 묻지 않고 담당자들 다 승진시켰어요 지금요. 예를 들어 이종섭 장관 뭐 호주 대사를 임명한다든가 대통령실에 있었던 그 관계자들 다 총선 내보낸다든가 문제 있었던 사람들 다 승진시켰단 말이에요. 이것이 정책 책임을 다하지 않는 모습이고 네. 결국은 어디까지 오게 됐냐면 법적 책임까지 묻게 되는 거예요. 지금요. 저는 그래서 원래 이 사과하고 정책 책임을 물었으면 여기까지 올 문제가 아니었는데 네. 대통령이 오히려 덮다 보니까 아니면 대통령실에서 이 문제를 너무나 쉽게 생각한 거 아니냐 하기 때문에 너무 큰 문제까지 왔다. 이 문제를. 그래서 예. 진지하게 이제 국민이 원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때 아니냐. 이거는 특검 수용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그동안에 지금까지 대통령이 되는 과정까지 검사부터 해서 이 전공법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수사 권력도 누구도 권력자도 수사하겠다는 말씀을 해왔기 때문에 네. 이 특검법 특히 최혜병 특검법에 대해서는 벗어날 수 없는 그래요. 문제다. 수용해야 된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우리 박성준 예. 예, 부대표의 말씀은 이제 충분히 제가 이해가 되는데 이 거부권은 대통령이 이 대통령한테 부여된 헌법적 권한이잖아요. 네네. 근데 이것을 행사한다고 이게 탄핵 사유가 된다 이렇게 야권 일각에서 주장되는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제가 질문드렸는데 그거는 이제 이렇게 아마 해석을 할 거란 말이죠. 이제 뭐냐면 최혜병과 관련된 가장 그 명령 체계라고 할까요? 어제 이제 5.18에서 네. 우리가 이제 진상규명이 아직도 안 됐다라는 건 뭐냐? 5.18 발포 명령자가 누구냐를 가지고 계속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진상규명, 책임규명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네. 그러면 이 최혜병과 관련된 명령을 하고 이렇게 덮은 책임자가 누구냐 했을 경우에 대통령실까지 간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네. 이에 당사자가 대통령도 될 수 있고 대통령실도 될 수 있는 문제인데 그럼 이 문제를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마땅하느냐 근본적인 문제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헌법이라고 했을 경우에 뭐냐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있어서의 제일 책임자 국군 통수권자가 있는데 이 국군 통수권자이면서 이 책임을 져야 될 대통령까지 연관되는 문제인데 당사자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헌법적 가치를 부인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얘기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네. 그런 얘기까지 나오는 건데 제가 네, 말씀드린 것처럼 네. 이 문제는 도의적 책임, 인간적 책임, 정치적 책임, 법적 책임이 있는데 이 세 개가 다 얽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예, 야권 일각에서 나오는 탄핵의 어떤 주장의 논거는 그러하다라고 네네. 지금 이제 네. 설명을 하셨습니다. 저는 뭐 그거 얘기를 주장한 게 아니고 예. 그런 그러니까. 논리가 전개가 되기 때문에 거기까지 네. 온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알겠습니다. 겁니다. 예. 그런데
이게 이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은 법적으로 네네. 국회에서는 이제 재의결권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3분의 2, 200명의 다시 그 동의가 있으면은 대통령 거부권이 무력화되잖아요. 네네. 어떻게 전망하세요? 지금 이제 이 국민의힘 이제 여당이죠. 네. 여당에서는 마지막 본회의를 여는 걸 사실 거부를 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예. 예. 지금 아마 이제 협상을 해야 되는데 본회의 일정도 잡아야 됩니다. 마지막 이번 네. 21대의 국회 본회의를 우리 당 같은 경우는 5월 28일 날 최종 열자라고 하는 것이 이제 기존 입장이고 그게 예. 지금 결정돼 있는 상황 아닙니까? 결정돼 있지 않습니다. 협상을 해야 됩니다. 협상해야 되는 예. 겁니다. 왜 그러냐? 본회의는 여야 협상을 해야 되는 거고 네. 또 국회의장이 이거에 대해서 문을 열어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국회의장이 또 권한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네. 최종 협상은 오늘 예를 들면 박찬대 대표 또 추경호 원내대표 이렇게 만나면 네. 만나서 본회의에 대한 일정도 서로 조율하지 않겠습니까? 예. 저는 5월 28일 열 거라고 좀 보고 네. 있고요. 반드시 열어야 되고요. 그때 재의결 실효하십니까? 당연히 하는 거죠. 거부권 행사하면 이제 제 요구권에 의해서 과반수 출석에 출석위원 3분의 2입니다. 예. 그랬을 경우 이제 표 분석을 해보면 3분의 2가 통과가 되려면은 적어도 국민의힘의 표가 한 18표 정도는 이탈이 돼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네.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왈가왈부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네. 국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에서 저는 이제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정당이 정말 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의 시선, 국민의 뜻을 받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양심적인 의원들은 아마 깊이 있는 고민을 할 것으로 봅니다. 이 표분석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 그런데 22대 국회는 진출하지 못하게 된 낙천 아예 공천을 낙선자라고 해야 되죠. 낙선된 예. 사람들에 대한 포섭에 나섰다 이런 얘기도 정치권의 풍문으로 들리는데 혹시 그런 거 있습니까? 그건 풍문 아니겠습니까? 우리 저 여의도 정치 잘 아시겠지만 예. 어떤 의원이 국민의힘 의원을 그렇게 얘기를 했다. 네. 그럼 언론에서 대서특필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걸 그 국회의원들 개개인의 네. 자기 뜻과 생각과 방향과 정책 철학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판단하고 투표를 하는 것이지 네. 야당인 민주당이 국민의힘 의원을 만나서 그 제2표결에서의 이 찬성표를 던져주십시오. 한다고 네. 그걸 들어줄 의원이 네, 그렇죠. 있을까 싶기도 하고 예. 만약에 그런 걸 했을 경우에 다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그건 저는 뭐 풍문에 지나지 않는다고 봅니다. 네. 전망은 어떻게 하시는지? 전망은 아까 어렵다고 봅니다. 왜 18표 그러냐면 말씀하셨는데. 예. 국민의힘의 정당 논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정당 논리가 있고 네. 또 표 단속을 확실하게 하기 때문에 몇 표는 이탈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 18표 정도면 대거 이탈이거든요. 네. 대거 이탈이 되기 때문에 또 국민의힘 자체에 상당히 부담스러운 면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표 단속을 할 거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쉽지는 않을 거다. 예, 우리가 예. 재의결은 시도하지만 이제 그런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저 더불어민주당 내 그 이 정치 상황도 조금 한두 가지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우선 예. 국회의장 선거 다들 네. 이변이다 언론들이 그렇게 보도하던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은 이제 우원식 의원이 그동안에 이제 5선 의원을 하면서 이제 재선, 3선, 4선, 다선 의원들에게 네. 상당히 신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이제 표로 이어졌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저는 또 이제 그 당내 선거는 상당히 이제 친분이 앞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네. 우원식 의원이 그동안에 또 해왔던 역할들에 대한 어떤 명분도 네. 같이 적절하게 맞아서 과반수 이상을 얻었다고 보는데 저도 사실은 좀 놀랐습니다. 예. 그 많은 언론이 예. 이제 이재명 대표가 추미애 당선인을 밀었다고 보도를 하거나 그렇게 분석을 하더라고요. 예. 실제 어떻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이제 저도 이제 수석 대변인하고 쭉 옆에서 있지만 네. 그렇게 의사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뭐 직접적 개입이라고 그것은 직접적 개입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표현을 하지는 않습니다. 예. 그러면 추미애 당선인이 자가 발전했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아니 그 우원식 의원도 예. 그 인터뷰에서 예, 그런 이재명 말을 했어요. 대표가 저를 적극 이렇게 응원해줬다. 뭐 이런 형님이 하면 좋을 것 같다는 뭐 식으로. 그런 식으로 했다라는 게 덕담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당 대표로서 예. 네. 열심히 하세요. 네. 좋은 분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다. 예, 정책 수사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요. 실제로 이재명 대표가 움직인 것은 아닐 거다 이런 말씀이시고. 그거를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그렇지는 않을 그런데 거라고 결과적으로 네네. 이 결과가 이른바 명심에 반하는 이 선거 결과다 이렇게 되면서 예. 이게 이재명 대표 연임론에도 좀 제동이 걸리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바로 나오던데 우리 부대표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연임론에 제동이 걸린다는 것은 연임을 하지 않는다라는 예.
안 해야 된다는 그런 제동론인 거예요. 그런 그렇지는 않을 주장들이 거고요. 이제 나오게 됐다.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지금 이제 윤석열 정권이라고 하는 상존하는 정권이고 예. 이 독주 체제가 더욱더 강화되고 검찰 네. 통치가 강화되는 모습 아닙니까? 이번 검찰 예산을 통해서요. 그러면 확실하게 견제할 수 있는 야당의 리더십을 확보할 수 있는 인물이 누구냐 봤을 때 지금은 저는 이제 이재명 대표라는 생각을 많은 의원들이 같이 할 거라고 보고요. 네. 다만 이제 국회의장 선거 과정에서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정당 구조가 좀 바뀌었습니다. 예. 그 과거 우리 정당사를 보면은 이제 계급 정당에서 출발하지 않았어요. 뭐 네. 진보당이든 보수당이든요. 그러면서 또 대중정당으로서 캐치올 파티가 쭉 갔고 아하. 그런데 이 정당을 운영했던 지구당이라고 하는 조직들을 보면은 실제 정치 고관여층이 몇 명 되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한 네. 대의원들이 한 뭐 많아야 100명, 200명 있는데. 그렇죠. 예. 근데 지금 민주당의 정당 구조를 보면은 또 그 정당사가 선거 전문가 정당으로 바뀌었지만 지금 우리나라의 특히 민주당 같은 경우는 좀 당원이 한 240만, 50만이 되고요. 네. 권리당원이 한 125만에서 130만이 됩니다. 근데 디지털 정당이 된 거예요. 네. 뭐냐면 이제 디지털로 유튜브가 활성화되고 자신들의 정치적 의사표현이 확실한 도구가 형성이 되면서 네. 내가 정치적 관여를 통해서 실제 이번 총선에서 경선 후보를 자기가 직접 선출할 수 있는 그런 권한까지도 행사할 수 있는 영향력을 미쳤단 말이에요. 네. 효능감이 있었단 말이에요. 아하. 그래서 이번에 국회의장 선거도 야 이런 인물들이 더 나오면 좋겠지 않느냐라고 하는 당원의 의사표현이 확실해졌단 말이에요. 아하. 그래서 앞으로 남아있는 숙제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렇게 125만, 130만의 권리당원, 240만 원의 일반 당원까지 다 포함한다고 하면은 네. 이제는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줘야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 이번에 숙제로 남아있는 겁니다. 그게 이재명 세계 정당사에 지금 민주당이 유일한 정당사가 된 거예요. 예. 지금. 그게 이재명 대표가 얘기하는 당원 중심 정당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당원 중심 정당이 예. 이제 우리 당에 상당히 영향력이 있는 그러니까 지난번에는 지금까지는 어느 정도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당의 대의원 중심이라고 해가지고 네. 몇백 명이 유지하는 정당이 됐는데 그렇죠. 이제는 그렇지가 않다라는 아하, 거예요. 예. 이게 과거에는 그냥 정당 안에서 의사표현이 실제 쌍방향으로 잘 되지가 않았지만 네. 지금 이제 디지털 영향에 의해서 정당 안에 충분하게 의사표현할 수 있는 정당 구조가 됐고 당원 중심 정당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여건이 지난 총선부터 만들어졌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네. 김경수 지사 전 네네. 지사가 이제 잠깐 들어온 것 같아요. 네네. 그러면서 또 이런저런 정책 해석이 나오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건 이제 정치적 해석이고요. 우리가 정치인으로서 큰 정치인을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정치적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네. 큰 정치인이라고 하는 것은 대권까지 이제 생각하고 네. 하나의 어떤 정치 집단 내에서의 영향력 있는 정치 인물로 키워서 후보까지 만들어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런 질문에 내포된 의미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친문계가 예. 이제 이제명 대표에 대한 대항마로 뭐 김경수 전 지사를 생각한다 이런 취지의 네, 그런 얘기들이죠. 내포까지 이제 포함해서 네. 이제 질문이 들어오는 건데 이제 보면 네. 우리나라 한국 정치에서 누가 만들어 준다고 만들어지는 겁니까? 자기 스스로 피와 땀과 눈물을 만들어서 국민들에게 호소하고 국민들에게 손을 잡고 국민들에 다가가는 정치를 했을 그렇죠. 때 국민들의 선택을 받는 것이지 네. 하나의 그게 이제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과거의 정당에는 몇몇 사람들이 모여서 추대하고 그런 형태에서의 인물을 만들어낸다고 하면은 가능할 수도 있었지만 네. 지금 우리 정당 구조가 당원 중심 정당이 상당히 됐습니다 이미. 네. 이러한 흐름에 부합할 수 있는 인물이 돼야만 선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못했을 경우는 저는 어렵다. 알겠습니다. 예. 시간이 없어서 마지막 질문 예, 드려야 예. 되겠는데요. 문재인 전 대통령 그 회고록 있잖아요. 네네. 그 이제 김정숙 여사 타지말 이 방문 건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논란되는 이야기들이 좀 많아서 그런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아니 이제 그 외교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예. 이제 전임 정부에서 뭐 최종권 교수가 이렇게 해서 인터뷰해서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네. 책을 낸 거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봐요. 현재 윤석열 정부의 외교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시사점도 던져주는 거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김정일 여사 건과 관련해서 지난 대선 때도 그랬고요. 한 2년 동안 계속 나왔어요. 예. 그 지금 보면 김건희 여사 관련된 내용이 나올 때마다 김정숙 여사를 소환해서 예. 약간 물타기하고 프레임 전환하려고 하는 카드로 계속 써왔는데 네. 이제 그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미 다 쓴 카드입니다. 예. 더불어민주당 원내 수석 부대표 박성준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마무리 한 말씀 해주실래요? 뭐 앞으로 지금 이제 원내 협상이 예. 이제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진행이 됩니다. 네. 국회법 준수하고
총선 민의를 담아서 원구성 협상 성실히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네. 이 소개해드릴 때 지역구 국회의원은 그 지역이 어디다라고 하는 것을 네.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리는데 오늘은 제가 그걸 깜빡했어요. 지역이 어디십니까? 제가 이제 서울 중구 성동구 을인데요. 네. 대한민국의 중심이고요. 가장 네. 선거가 여야의 가장 치열한 지역입니다. 거기서 저기 예. 계속 연속으로 재선했습니다. 재선했습니까? 예, 연속 예. 재선했습니다. 앞으로 정치인으로서의 꿈은요? 아니 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서 또 재선으로서 원내대표로서 좋은 업적 만들어내겠습니다. 예.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서울 중구 성동구 예. 지역의 재선 국회의원이시고 더불어민주당의 원내 수석 부대표입니다. 박선준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KBS 라디오 기후위기 대응 캠페인 지구를 안녕하세요. 세종에서 소비자 기후행동에 진심으로 활동하는 한세리입니다. 환경부의 보고에 따르면 2010년, 2021년 11년간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은 약 2.5배 증가했다고 합니다. 플라스틱 생산량을 줄이지 않는다면 재활용률은 높아지지가 않아요. 플라스틱 재활용을 높이기 위한 정책 마련이 절실한데요. 플라스틱 재활용 통계 시스템조차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습니다. 분리배출을 열심히 해도 플라스틱 재활용률이 낮은 이유는요. 재활용이 어려운 플라스틱의 특성 때문인데요. 7가지나 되는 플라스틱 소재에 따라 정확한 분류 작업이 어렵고 재활용이 용이한 소재로 제품을 생산하는 것이 이상적이나 이를 규제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도 EPR이라는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가 있는데요. 생산자에게 폐기물에 대한 일정량의 재활용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도달하지 못하면 재활용에 드는 비용 이상의 분담금을 내도록 하는 것인데 독일처럼 플라스틱 포장재 제조 및 유통업체들이 폐기부터 재활용까지 의무적으로 책임지는 이러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뜨거워지고 있는 지구. 지금 우리의 문제입니다. KBS 라디오 기후위기 대응 캠페인 지구를 지켜라 였습니다. KBS 58분 날씨. 절기 소만인 오늘 중부지방은 흐린 가운데 일부 지역에 비가 조금 오겠습니다. 지금 경기 북부와 강원도를 중심으로 약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고요. 낮까지 수도권과 강원 중북부 지역에 5mm 미만의 비가 조금 오거나 빗방울이 떨어질 전망입니다. 남부지방은 오늘도 대체로 맑겠고 낮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 18.4도, 대구 19.9도 등으로 대부분 어제 아침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지만 강원 동해안은 어제 아침보다 5도 이상 떨어져 있습니다. 낮 기온은 강릉 20도, 서울 23도, 제주 24도, 대전, 전주, 부산 27도, 광주 28도, 대구 30도 등으로 수도권은 어제보다 5도 안팎 낮겠고요. 동해안 지역은 동풍의 영향으로 20도 안팎에 머물며 낮에도 선선하겠습니다. 하지만 충청도와 남부지방은 오늘 낮 기온이 30도 가까이 오르면서 덥겠는데요. 해가 지면 다시 선선해지니까요. 큰 일교차를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지금 제주도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이고 남부지방도 대기가 건조해서 불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내일부터 이번 한 주는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초여름 더위가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8.4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네, 전격 시사 품격 있는 두 분을 모시겠습니다. 국민의힘 김영우 전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김영우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 신경민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두 분은 품격을 뭐라고 생각하세요? 정치인의 품격? 정치의 품격? 예, 신경민 의원님. 그래서 말한 대로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이 있어야죠. 근데 대개 말은 뭐 어쩌고저쩌고 근사하게 하는 사람은 뭐 대한민국 정치인의 대부분이 합니다마는 말한 그대로 행동하는 사람을 저는 별로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아이고. 네, 그래서 그런 것 정도는 기본으로 하면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가치를 추구하는 게 맞는데요. 기본이 안 된 사람이 대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이고, 그러시구나. 김영우 의원님.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그 소신을 갖는다는 게 굉장히 참 중요한 것 같은데 그게 잘 안 됩니다. 저도 사실 12년 국회의원 하면서 모든 소신을 항상 지켜왔느냐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게 어렵습니다. 또 당론하고 자기의 양심하고 부딪힐 때도 많고요. 저는 뭐 비교적 제 양심을 따랐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그런 게 이제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늘 고민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정치인들 중에 또 정치 평론하시는 분들 중에 가장 품격 있는 두 분을 우리는 어쨌든 모셨습니다. 아주 어렵게. 고맙습니다. 저 여러 가지 현안 다뤄 드리면서 여러분들의 품격을 우리 시청자, 애청자, 청취자들께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아무래도 이번 주 가장 중요한 그 사안이 해병대원 특검법과 관련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일 것 같은데 내일로 되게 짐작들 합니다. 거부권 행사가 있을 것 같습니까? 김영우 의원님. 거부권 행사를 하겠죠. 지난번에 국민의힘이 또 그 요청하는 형식이 있었고 근데 이제 거부권 행사를 하고 나서가 문제인데 이 문제는 국회에서 다시 재의결이 돼도 문제 부결이 돼도 문제입니다. 사실 워낙 이 야권에서는 총체적으로 최상병 특검 문제를 가지고 전국을 주도하겠다고 하는 그 의도가 좀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재의결이 된다고 하면은 완전히 특검 전국으로 넘어가는 거죠. 특검 전국으로 넘어가고 또 국민의힘에서 누가 그러면은 찬성표를 던졌냐. 이것도 굉장히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갈등 요인이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특검으로 가면은 매일 그 특검 과정에서 언론 브리핑을 하게 돼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뭐 이건 특검 전국은 굉장히 그 어떤 대통령의 레임덕을 정말 가속화시키는 일이 되고 재의결이 안 돼도 사실은 문제일 겁니다. 왜냐하면 이 최상병 특검 문제는 사실 국민들은 지지율이 높아요. 찬성이 높죠. 특검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은 대통령실과 국민의힘만 특검에 반대했던 그 대통령실과 국민의힘만 고립될 가능성이 크죠. 그러면은 그것은 그러니까 이리 가나 저리 가나 굉장히 그 진퇴양난 굉장히 어려운데 그래도 재의결이 된다고 했을 때는 그 전국의 회오리 이것은 막을 길이 없다 생각이 됩니다. 어차피 뭐 이번에는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보고요. 뭐 22일이 시한이기 때문에 내일 국무회의에서 뭐 서명 공포를 하건 거부를 하건 뭐 이건 마지노선이기 때문에 뭐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고
물론 이것으로 이제 특검 정국이 1차로 끝나진 않을까요? 지금 김 의원께서 쭉 설명을 해주셨듯이 특검 정국이 이번에 뭐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특검 정국이 1차는 넘어갈 수 있겠지만 특검 정국은 언젠가는 오고야 만다라는 것이 너무나 분명한 궤도지 않겠어요? 네. 결국 이 문제는 수사를 기다려보자고 하는 얘기는 별로 설득력이 없어요. 지금까지 나온 수사만 이렇게 봐도 이상한 게 너무 많잖아요. 이거 지금 다 하나하나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걸 공수처 수사를 기다려보자. 그다음에 공수처 끝나고 나면 또 검찰로 갈 텐데 검찰 들여다보자. 그러면 부재하 세월이고 이제 수사 끝나고 나면 수사 다 했으니까 덮자. 이런 논리가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이 특검 정국은 지금 거부권 행사로는 1차 어떻게 보면 예비 단계고요. 네. 이건 계속 1차, 2차 몇 차까지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굉장히 오랫동안 끌고 갈 특검 정국이고 또 특검이 이것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당분간 특검 정국은 불가피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 경우에 이제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하면 재의결 절차가 있잖아요. 재의결 결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리하세요? 저는 재의결 국힘당의 체질상 이게 지금 20표 가까운 표가 이탈이 돼야 되는데 표단속 물론 추경호 원내대표가 열심히 할 거예요. 그리고 체질상 재의결이 될까요? 저는 좀 회의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재의결이 부결될 가능성이 많다. 그렇다고 해서 특검이 사라지는 건 아니다. 22대 국회에서 계속. 특검 정국은 더 여러 번 되고 더 깊어지고 이건 예측 불허로 간다고 봐야죠. 알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주에 국회의장 내정자 경선이 있었어요. 네. 그 결과를 보고 단상에 있었던 우원식 당선인까지도 좀 놀랐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신현이 어떻게 보세요? 네, 지금도 여러 가지 분석들이 진행이 되고 이 여지는 조금 더 계속되겠죠. 근데 지금 분석 중에서 좀 잘 지적이 안 되는 부분이 박찬대 원내대표가 좀 표단속을 일단은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은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박찬대 원내대표가 지난 주말 여러 사람들을 주저앉히는 과정에서 분명한 메시지를 당내외에 줬다고 생각을 해서 이 정도면은 다들 알아서 하겠지라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표단속을 열심히 안 했을 거고요. 네. 그러지 않겠어요. 출마를 공식으로 등록하지 않은 박지원 당선인까지도 분명하게 자기가 이러이러해서 이번에 안 하기로 했다는 얘기를 사실상 한 거고 조정식 그 당선인도 비슷한 얘기를 그건 공식적 공개적으로 한 거 아니겠어요? 네. 그 정도 했으면 표단속까지 필요하겠느냐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겠는데 이건 잘못 생각한 게요. 추 전 대표의 성과를 잘 모른 겁니다. 추 전 대표를 겪어본 사람들은요. 저는 한마디로 그분은요. 추불관원, 오불관원을 패러디한 건데 추불관원이고 추맘대로 하는 분인데 그러니까 다들 그냥 옆에 안 가려고 그래요. 그러세요? 네, 추 대표가 이렇게 오면은 다 옆에 안 가려고 그러는데 그게 무슨 존경심에서 그런 게 아니고 같이 이렇게. 의원님도 그랬어요? 저도 별로 추 대표가 대표일 시절에 있었는데 추 대표가 이제 그런 게 있습니다. 권력자를 이용을 해서 여러 가지 자리에 들어갔죠. 그런데 그 뒤에는 권력자하고 정면 대응합니다. 그게 이제 문 대통령이 몇 번 어떻게 보면 혼난 거죠. 그 대목은 본인이 얘기를 안 하기 때문에 제가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문 대통령하고 여러 번 갈등이 있었어요. 그래서 문 대통령하고 관련이 있는 분들은 이번에 추 대표, 그러니까 추 의장 거기에 찬성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마 그 우 후보의 지분으로 한 89표라고 그러니까 반 가까이는 있었겠지만은 나머지 반 가까이는 추 대표의 그 추맘대로의 성격 때문에 반발이 있었던 건데 이걸 박찬대
원내도 잘 몰랐고 이재명 대표도 잘 몰랐을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있는 사람한테는 잘하거든요. 신경민 의원님 그 분석을 들어보면 이게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반대나 반발은 아니다 이런 뜻으로도 그렇죠. 들립니다만. 그런데 그 반발은 이제 어떻게 반발이 물론 있겠죠. 그냥 대표 마음대로 명심 마음대로 국회의장 그러니까 당내 그 직위에 대해 당내 인사에 대해서는 오케이. 그런데 국회직까지 이렇게 하는 데 대해서는 약간의 반발이 있을 거고 더군다나 추미애 전 대표를 국회의장으로 하는 데 대한 반발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게 이제 연임이랄지 여러 가지 앞으로 당직 인사도 있을 것이고 국회직 인사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저는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습니다만은 상임위원장 인사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그렇게 이제 앞으로 되는 거에 대해서 반발이 좀 있겠지만 정면으로 반발하는 건 물론 아니고요. 이번에는 그 추 전 대표의 그 개인적인 성과 이게 굉장히 많이 작동을 한 걸로 보입니다. 예, 어떻게 보세요? 아무리 지금 이제 이재명 당대표 중심의 유일 체제 정당이라고 하더라도 또 개개인의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또 만만한 상대는 아닙니다. 예, 그리고 이미 22대 총선 공천 다 끝났고 선거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들이라고 해도 이제 무조건 이재명 대표의 눈치만을 보지는 않을 거예요. 예, 국회의원들 사이에서도 그 민심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리고 이건 해도 너무 한다. 이재명 당대표가 연임 문제도 지금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마땅히 지금 이재명 당대표에 대항해서 당대표 출마를 결심하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지금 있을까? 제가 볼 땐 거의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 추미애 의원이 국회의장까지 맡는 거에 대해서 아마 그래도 민심을 의식하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생각보다는 이재명 당대표 유일 체제라고는 합니다만은 겉으로 봤을 때 사실 총선 과정에서도 부딪혔지만은 친문계 의원들 당선됐거나 아니면 당선되지 않은 또 낙선자들도 있지만은 그 친문계의 그 앙금이 저는 굉장히 강하게 남아있다고 봅니다. 이런 게 표출이 됐다. 그리고 민주당의 정치 원로들이 김부겸 전 총리도 그렇고 유인태 전 사무총장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추미애 국회의장 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그것도 하나의 민심의 저는 발로라고 보고요. 그래서 일단 브레이크가 걸렸는데 그래도 이재명 당대표가 또 연임을 한다든지 하면 그 유일 체제 그건 유지가 되겠죠. 그리고 생각보다 또 우원식 내정자 국회의장 내정자도 굉장히 강성입니다. 사실은 굉장히 인품은 온화하신데 굉장히 어떤 정치인으로서 보면 굉장히 굉장히 단식도 하시고 그런 게 세요. 그분 제가 잘 알죠. 김근태 의원 계고 작년에도 보름 단식하지 않았습니까? 후쿠시마 오염수 그리고 6월달에 원 구성 다 끝내겠다. 그 다음에 기계정의 중립 이거 아니다 이런 말씀을 여러 차례 하셨어요. 예. 두 분이 되게 비슷하게 전망하시는 것 같은데 이재명 대표 연임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일부 언론의 분석이 있는데 그런 것까지는 아니다 이렇게 두 분이 다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이 마당에 누가 이재명 당대표의 정말 경쟁 아닙니까? 말이 경쟁이지만은 당대표에 나서면은 내가 당대표가 돼야 되는 이유를 이야기를 할 텐데 그러면은 기존의 당대표가 뭔가 잘못했다라는 걸 지적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재명 당대표가 너무 잘하셨지만 그냥 제가 한번 나서볼랍니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과연 이재명 당대표에 대해서 지적을 할 수 있겠는가 비판할 수 있겠는가. 지금 지금 상황이라면 그 정도의 용기 있는 민주당 의원은 없다고 봅니다. 우원식 후보가 사실 굉장히 강력한 대표 후보였죠. 근데 대표 나갈
지금 이게 발을 뻗을 자리가 아니라는 걸 알고 의장으로 일찍이 선회한 거고요. 아, 그렇군요. 그다음엔 예. 뭐 정청래 의원 아니겠어요. 네. 그다음이 아니고 정청래 의원이 1순위 후보인데 뭐 본인이 깨끗하게 승복하는 거 아닙니까? 연임론에 대해서. 오히려 연임해야 된다고 예, 앞장서서 그렇죠. 나가는 가장 분이기 앞장서서. 때문에 지금 이 대목에서 나 대표 한번 해볼랍니다 하고 손들고 나오면 바로 돌 맞을 거요. 근데 의원님, 그 이재명 대표의 연임이 야당 역사에서도 뭐 20여 년 만에 김대중 대통령 드물죠. 네. 그게 그러면 더불어민주당이나 이후 지방선거 대선에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그건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하냐에 물론 달려 있을 텐데요. 그게 좀 걱정이 많죠. 지금 현재 원로들만 걱정을 하는 게 아니고 네. 뒤에서 옆에서 이게 잘 될까 이게 지금 국민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오만방자 건방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걸 피해갈 수 있는 단일 체제, 일극 체제가 될 수 있느냐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이 많죠. 그래서 네. 만약에 연임이 8월 달에 실현이 된다면 그때부터 이제 고민이 시작이 될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가 연임의 연자만 나와도 소위 부답, 웃고 얘기를 안 하는 거 아니에요. 네. 본인이 딱 얘기를 하는 순간 그게 뭐 굉장히 큰 파장을 일단은 뭐 그게 찬반을 떠나서 일으킬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네. 연임의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는 건데 사실상 뭐 연임으로 가는 길에 이미 올라선 거 아니겠습니까? 그 트랙에는 이미 서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어떻게 분위기를 만들어서 그런 금방 말씀하시는 그런 우려를 조금이라도 불식할 수 있는 네. 덜어낼 수 있는 방법을 생각을 하는 건데요. 사실 야당을 걱정하는 사람들, 야당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생각들이 지금 많은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도 이재명 당대표의 입만 쳐다보는 상황이라면 희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건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당정 관계가 또 제대로 돼야 되고 그러니까 대통령의 입만 쳐다보는 국민의힘도 희망이 없겠죠. 그래서 이제 저는 여당이든 야당이든 그 적어도 또 특히 국회의원 정도 되면은 네.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자신의 입을 통해서 이야기해야 되는데 이게 뭐 당대표 입만 쳐다보고 당대표 연임할 건지도 결국은 이재명 당대표의 입을 통해서 입에 달려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이게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 지금 뭐 하여튼 윤심당, 명심당 두 개밖에는 존재하지 않는 이런 상황이 됐어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총선에서 총선 민심이 뭐 이걸 원하는 건 아니었을 텐데 네. 결과는 이렇게 또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한국 정치의 지금 현실입니다. 우리 김영우 전 의원이 이제 국민의힘도 같은 문제를 안고 있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네. 국민의힘은 지금 그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는데 그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출마하냐 마냐가 지금 핵심 변수로 지금 떠오르는 상태입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금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 정말 좀 안타까워요. 지금 완전히 총선 참패의 원인을 규명하자, 네. 분석하자, 평가하자라는 차원에서 백서를 지금 쓰고 있는데 네. 완전히 백서 정치들을 하고 앉아 있어요. 사실은 백서라는 것은 정말 문제점을 제대로 들여다보고 이런 일을 두 번 다시 겪지 않기 위해서 미래 비전을 얘기하고 재건 그 전략 네. 이런 거를 만드는 게 백서인데 백서가 오히려 국민의힘을 더 갈등만 조장하고 이렇게 시끄러웠던 적이 있나요? 백서 쓰면서? 글쎄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거는 좀 말이 안 된다. 다들 자기들 정치하느라고 자기들 정치하는 거는 누가 뭐라 그랬습니까? 하지만 좀 더 정당하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걸 통해서 뭘 해보려고 하면 저는 안 된다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번 기회에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비대위원장도 나와도 욕먹고 안 나와도 욕먹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됐나요? 그렇게 됐죠. 뭐 여러 가지. 근데 제가 조언을 하자면 오히려 나와서 저는 한동훈 전 위원장도 나오고 유승민 전 의원도 나오고 나경원 뭐 그다음에 또 누굽니까? 윤상현 의원 뭐 다 나와가지고 네. 기량들을 발휘해 주는 게 훨씬 좋습니다. 이것이 지금 굉장히 이재명 당대표 유일체제로 가는 민주당하고 차별화될 수 있는
국민의힘은 살아있다라는 걸 보여줄 수 있고 그다음에 한동훈 전 위원장 개인을 위해서도 좀 겪어봐야 돼요. 비대위원장으로서 총선 과정은 겪었습니다마는 네. 정말 그 어떤 정치의 본질 그런 것을 겪으려면 남들하고 똑같은 위치에서 경쟁도 해봐야 되고 그렇게 그 해가지고 전당대회 결과가 저는 가장 정확한 총선 백서다 생각합니다. 지금 책으로 나오는 백서는 저는 정말 그 쓰잘데기 없고 지금 반성문을 다 써야 될 때지 예. 무슨 백서 쓴다고 이렇게 갈등을 겪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오히려 활발하고 치열하고 공정하게 그렇게 경쟁을 하는 전당대회가 가장 정확한 신뢰가 가는 믿을 수 있는 백서다 생각합니다. 예. 신 의원님. 저는 전적으로 동의해요. 백서 쓴다고 그러면서 뭐 이상한 소리 하는 거. 그리고 백서 쓸 필요가 있나요? 이미 다 알고 있는 걸 뭘 백서를 써요? 이번에 왜 국민의힘이 이렇게 대패를 했겠어요? 뻔한 거 아니에요? 네. 그 대통령 책임이 전적으로 있고 물론 비대위원장인 한동훈 비대위원장 책임이 있겠죠. 근데 그건 뭐 그렇게 높은 포션이 아닐 거예요. 이 비대위원장이 책임이 없다고 그러는 게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뭐 앞으로 국민의힘이 어떻게 할 거냐는 김 의원의 의견에 제가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금 뭐 기획사가 뒤에 있는 것 같은데 한 기획 정도가 뒤에서 저렇게 뭐 근사하게 앉아서 뭐 책 보고 이렇게 하면 노출이 되고 뭐 이런 거 조언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러지 말고요. 나오려면 나오고 안 나오려면 안 나오는 거고 하는데 윤한 갈등 지금 3차 윤한 갈등인 것 같아요. 지금이. 네. 근데 1, 2차 윤한 갈등에서 보여줬던 것처럼 윤 대통령한테 들이받는 것처럼 하면서 마지막에는 슬쩍 꼬리를 내리고 가서 90도로 절하고 이렇게 하려면은 이번에 3차 윤한 갈등 그렇게 하면은 그건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끝이고 국힘당도 끝이고 다 여러 가지로 끝입니다. 네. 그렇게 하려면은 아예 지금부터 기획사 작동시키지 말고 그냥 조용히 집에 계시는 게 맞고요. 하려면은 나와야죠. 지금 어차피 8월로 가는 건 틀렸잖아요. 그럼 뭐 6월 아니면 7월 중에 어느 순간에 하게 될 텐데 네. 시간도 없잖아요. 이제. 우리 신 의원님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전대 출마를 권하시는 건가요? 저는 뭐 정치인으로서는 이미 정치를 시작했잖아요. 예. 그럼 정치인은 한번 시작하면 딱 그만두기 전까지는 네. 정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 나 그만둘래라고 선언을 하지 않는 한은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번에는 이번에 만약에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기회는 없죠. 그게 지금 딜레마죠. 나오지 않으면은 이제 끝인데 나오면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리고 윤한 갈등이 최고조로 올라가겠죠. 이걸 내가 극복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본인이 생각을 해서 극복해야 한다 내지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나오는 게 맞죠. 예, 김 의원님. 제가 봐도 지금 일단은 두 가지 그 조건이 무르익지 않습니까? 하나는 워낙 일방적으로 지금 당내에서 특히 이제 백서 쓰면서도 그렇고 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책임이 크다라는 거를 너무 다들 오버들 하면서 네. 과유불급인데 지나치게 그렇게 모든 총선 패배가 마치 한동훈 전 위원장에게 있는 것처럼 몰아가는 그런 또 분위기가 좀 있잖아요. 일부에서. 네. 그러다 보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가만히 있으면은 정말 총선 참패 책임이 한동훈 본인에게만 있는 것처럼 돼버리죠. 가만히 있으면 그걸 다 수긍하게 되고 그래서 나올 수밖에 없는 여건이 하나 만들어지고 또 하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인기가 좋다는 겁니다. 당내에서도 그렇고 아마 그 선거 룰이 어떻게 전당대회 룰이 바뀌더라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상당히 인기가 좋아서 될 가능성이 제가 볼 때는 뭐 꽤 있어 보여요. 네. 이런 두 가지 큰 좋은 조건이 있기 때문에 나올 것 같아요.
네, 얼마 전까지는 제가 반반이라고 생각했는데 예. 지금 한 60% 쪽으로 기운 게 아닌가. 제가 연락은 안 해봤습니다. 예, 오늘 두 분 토론 들으면은 한동훈 위원장이 출마 쪽으로 결심을 굳히게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안 나오면 세컨 찬스 다음 기회가 뭐 한 1년쯤 후에 있을까? 예. 저는 그건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그리고 뭐 윤한 갈등 때문에 한동훈 전 위원장이 당대표 되면 당이 깨진다 이런 얘기도 일설에서 하던데 저는 네.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당대표 정도면 또 혹시라도 대권의 생각이 있다면 윤한 갈등 정도는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네. 있어야 돼요. 그 정도 지혜가 안 되고 거기에 떠밀려 가지고 그러면은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리고 정치는 정말 전문 직종이거든요. 네. 그 비대위원장 한 번 한 거 가지고 정치를 알 수가 없어요. 오히려 큰일 할 사람들은 이런저런 많은 경쟁이나 모함도 받아보고 욕도 먹어보고 막 그런 그 계란도 맞아보고 하는 게 훨씬 나중에 정치를 잘하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요. 예. 예, 시간이 뭐 어느덧 이렇게 화살처럼 지나가네요. 예, 마지막 주제 다룰게요. 김건희 여사가 그 한 150여일 만에 공식 그 일정을 하러 나섰어요. 예, 캄보디아 총리 방한을 계기로 그리고 회암사 법회 참석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저는 한 가지 정도는 아마 대국민 뭐가 좀 설명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전 늘 했어요. 뭐냐면은 대통령의 부인 영부인이 정말 집에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네. 이거는 뭐 옛날하고는 또 다르잖아요. 정상회담도 많고 그런데 그 집에서만 있을 수는 없죠. 네. 내조만 할 수는 없다. 하지만 국민들이 또 납득해야 되니까 원래 이제 후보 시절에는 내조만 하겠다라는 말을 또 하고 그랬는데 그런 거에 대한 뚜렷한 설명이 없고 그다음에 예를 들면 특별감찰관도 굉장히 할 것처럼 그랬는데 그런 게 진척이 안 되면서 네. 그냥 공개 행보를 하면은 좀 신뢰가 떨어지고 오해가 있다. 그래서 네. 그런 거를 좀 불식시키는 거를 동시에 하면서 당당하고 떳떳하게 공개 활동을 하시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김건희 특검이 이제 22대가 되면은 뭐 바로 거의 첫 번째로 나올 첫 번째, 두 번째를 다툴 거예요. 그럴 거 네, 그럴 것 같은데. 예상되죠. 네. 뭐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뭐 금명간인데 조금 이른 감이 좀 있어요. 공식 행보 체계가. 네. 그리고 지금 바로 검찰 그 수사팀을 거의 붕괴 해체시키는 그 직후에 나온 건 너무나 잘못된 타이밍에 나왔다라는 거고요. 네. 또 하나는 그렇게 문제가 됐던 뭐 특별감찰관도 그렇습니다만은 제2부속실 문제 얼마나 많이 거론이 됐어요. 뭐 이거에 대해서 좀 분명한 입장 같은 거라도 좀 내놓고 해야 되는데 느닷없이 슬그머니 뭐 그렇게 해서 캄보디아 정상 뭐 어쩌고 이렇게 하면서 네. 다음에는 환지 본처라는 걸로 정말로 본처가 돌아온 것처럼 이렇게 슬쩍 하는 것은 너무나 좀 자기적이고요. 이게 아마 총선에서 나타났던 민심 중에 윤 대통령에 대한 것도 있지만 아마 부인에 대한 것도 상당히 높았을 겁니다.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심사숙고하지 않고 너무 그냥 기계적으로 대응하는 거 아닌가. 이 정도면 되겠지라고 하는 것은 오산입니다. 이거 아마 잘못된 결정으로 기록될 겁니다. 대통령 부인의 공식 활동 재개는 뭐 그건 필요하다. 이건 두 분이 다 그렇게 같이 생각하시는데 그 공식 활동 재개로 이어지는 과정과 타이밍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잘못 판단됐거나 아쉬움이 좀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게 국민의 눈높이죠. 네. 알겠습니다. 예, 시간이 다 돼서 이제 마무리해야 되겠는데요. 짧게 한 말씀씩만 좀 부탁드릴게요. 이거 정말 어려운 상황으로 점점 한 발 한 발 들어서는 느낌이 들어요. 네. 이 전국을 타개할 수 있는 것은 여도 야도 다 같이 좀 정말 여러 가지를 풀어놓고 얘기해야 되는데 안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예. 지금 여도 야도 명심해야 될 것은요. 수도권의 국민의힘 많은 이번에 그 후보들은 대통령 때문에 떨어졌다라는 그 민심이 좀 있어요. 네. 또 민주당의 후보들은 부울경에서 문재인 대통령 때문에 떨어졌다. 네. 그걸 잘 알겠습니다. 명심하면 좋겠어요. 거기까지 가겠습니다.
잠시 후 8시 반부터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워렌 버핏은 가치 투자, 필립 피셔는 성장주 투자, 피터 린치는 장기 투자. 방법은 달라도 목표는 하나. 성기영의 경제쇼가 성공의 길로 안내합니다. 깊이 있게, 명쾌하게, 지금 이 시대 경제에 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평일 오후 4시 5분 성기영의 경제쇼와 함께하십시오.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5시 5분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KBS. 네, 한 번 더 뉴스입니다. 수많은 이슈들 중에 한 번 제대로 다시 짚어봐야 될 뉴스입니다. 오늘 한 번 더 뉴스 경향신문의 박순봉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주제가 뭐예요? KC 미인증 해외 직구 차단에 대해서 정부가 하겠다라고 했다가 철회했던 내용, 이걸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이게 의외로 많은 분들이 해외 직구 사용을 하고 계셨던 것이 이번 사태를 통해서 확인이 됐어요. 맞습니다. 이거 정부가 사흘 만에 이제 그 정책 발표를 철회했는데 차근차근 짚어보죠. 우선 KC 인증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일단 우리말로 하면은 국가인증 통합 마크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제도가 도입된 게 2009년 7월입니다. 그때 도입이 됐는데 그러니까 어떤 물건 제품을 국내에서 정식으로 출시를 하려면 검증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사용하는 제품이다 이러면은 이게 안전한 건지 문제가 없는 건지 이런 검증 절차가 필요했는데 2009년 그때 7월 이전에는 여러 가지 부처에서 여러 개의 인증 마크가 따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5개 부처에서 뭐 지식경제부, 노동부, 환경부 이런 부처에서 각각 인증 마크를 따로 두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상품 판매하는 입장에서는 여러 군데 돌아다니면서 했어야 되네요. 그렇죠. 제품의 종류가 많아지면 복잡해지는 거고. 그렇겠네요. 네, 그래서 요거를 좀 통합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했던 거고요. 그러니까 예전에 보면은 이제 이 KC 인증 대신에 뭐 어린이 보호 포장, 뭐 순간기 부품 인증, 뭐 정수기 품질 검사 이렇게 각각 다르게 다 따로따로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다 한 번에 통합을 하자 이렇게 이 과정을 좀 단순하게 하자라고 해서 KC 인증이 도입이 된 거고요. 그래서 한국에서 정식 출시하는 제품들은 반드시 이걸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마크가 없다 이러면은 이건 한국에서 정식 출시된 제품이 아니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마찬가지 이런 방식이 다른 나라에도 다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일본 같은 경우에는 PS 마크, 그다음에 유럽연합 같은 경우에는 CE 마크 이렇게 대부분의 국가들이 다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좀 관심이 있으시다 그러면은 다국적 기업들이 판매하는 제품들 있잖아요. 그 뒷면을 보면은 뭐 PS 마크, CE 마크, KC 마크 이런 것들이 쭉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나라들에서 다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인증을 받고 판매하는 이런 과정이기 때문에 대부분은 다 붙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인증이 각 나라별로 있으면 그 인증이 있는 제품은 우선 뭐 안심하고 우리가 구매를 할 수도 있는 거네요. 쉽게 말해서. 그렇죠. 근데 이제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건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다른 나라 것들은 다 마크가 붙어 있는데 KC 마크는 안 붙어 있다. 이런 경우는 이제 국내에서 정식 출시된 제품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다만 예를 들어서 유럽연합에서 또 정식으로 출시됐다 이러면은 그 나라의 기준에 맞게 통과는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뭐 쓸 수 있다라고 충분히 또 생각을 해볼 수는 있는 거죠. 이건 좀 소비자들이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해외 직구 제품들 중에는 KC 마크가 있는 제품도 있겠지만 없는 제품도 있을 수 있을 거고. 맞습니다. 근데 그 중에 조금 위험하다, 위해성이 있다라고 이제 문제가 제기된 제품들의 경우에 KC 인증을 그럼 하도록 하자. 이렇게 해서 이게 지금 논란이 된 거네요. 맞아요. 사실 해외 직구를 하는 거는 대부분 정식 출시된 제품을 좀 안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살 때 정식 출시된 제품을 사려는 게 아니고 해외에 있는 걸 바로 사려고 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물론 국내에서 정식 출시가 됐는데
똑같은 제품을 사는 경우들은 있습니다. 근데 이 경우에도 이제 예를 들어 뭐 미국에서 발매가 되고 국내에서 발매가 안 된 그런 제품들일 수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태블릿 PC 같은 것들도 뭐 미국에서만 발매가 된 거는 예를 들면 이제 우리나라 말을 지원을 안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차이들이 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걸 사는 사람들이 물론 이제 대량으로 사가지고 판매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알리테무가 워낙 이제 최근에 이제 해외 직구 이커머스 업체로 많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 워낙 초저가다 보니까 이걸 대량으로 벌크로 사가지고 국내에서 다시 판매하는 이런 사람들의 업종도 생겨나기는 했는데 중간 도매상 같이 그렇게 된 거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보다는 이제 개인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꽤 많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필요해가지고 좀 싸게 사기 위해서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전혀. 그러니까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해외 여행을 가가지고 내가 어떤 제품 거기에서만 출시된 그런 제품을 사가지고 들어오는 경우들 많잖아요. 그것도 해외 직구네. 그렇죠. 이게 직구인 거고 직접 가지 않고 샀기 때문에 그냥 해외 직구다, 인터넷을 통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KC 마크가 없다고 해서 국내에 못 가지고 들어온다 이런 것도 전혀 아닌 거죠.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부에서 문제가 됐던 거는 문제로 삼으려고 했던 거는 이렇게 직구를 해왔던 물건들 그중에 또 KC 인증이 안 되어 있는 물건들 중에서 문제가 되는 물건들이 좀 나타나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어떤 겁니까?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알리랑 테무에서 직구로 들어오는 물건들 중에 문제가 좀 있었는데 어린이들 쓰는 뭐 장난감, 유모차 뭐 이런 것들 포함해 가지고 총 80개 업종에 대해서 80개 품목에 대해서 정부가 막겠다라고 했었던 건데 이게 언제 문제가 됐었냐면 여러 번 문제가 됐었어요. 그러니까 지난달 7일이었는데 그때 인천 세관에서 이 알리테무에서 판매하는 장신구를 쭉 검사를 해봤더니 404개 제품 중에 96개가 이 기준치를 3,000배나 초과하는 발암물질이 나왔습니다. 발암물질이 400개 중에 거의 100개니까 한 25% 정도에서 검출이 됐다라는 거니까 문제가 좀 됐었고요. 그다음에 지난 9일 최근 이제 서울시가 발표를 했는데 여기서도 어린이용 제품 뭐 예를 들어서 슬라임 이렇게 이제 아이들이 갖고 노는 액체 괴물 같은 거 있거든요. 던지고 뭐 이렇게 벽에 치고 벽에 붙었다가 떨어지고 이런 제품들 있고 그다음에 뭐 이제 완구 제품 뭐 샤프, 펜슬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거 9개 제품 검사를 해보니까 이 중에 5개 제품에서 가습기 살균제 성분, 그러니까 안 좋은 성분 말하는 거예요. 이거랑 뭐 붕소 이런 것들이 검출이 된 겁니다. 그리고 뭐 가품 문제도 있고요. 사실은 뭐 이번에 KC 인증이랑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건 아니지만 이 정보 유출 문제도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게 중국 업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약관에 동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정보를 해외로 이전할 수 있다. 이런 내용들도 또 담겨 있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여하튼 여러 가지 문제들이 좀 부각이 되면서 정부가 여기를 좀 들여다봐야 되겠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어린이들 쓰는 완구나 문구 이런 거에서 어떤 이제 안 좋은 물질들이 검출이 되니까 이건 좀 짚어봐야겠다라고 했고 그 대책으로 내놓은 게 KC 인증 안 돼 있으면 직구 못하게 하겠다. 이제 이렇게 나왔던 거죠. 그 대안 전에 일단 짚어봐야 되겠다까지는 우리 국민 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조치잖아요. 그렇죠. 이건 짚어봐야 되는 거는 맞습니다. 근데 짚는 방법이 조금 서툴렀습니까? 그게 좀 거칠었던 거죠. 왜냐하면 이 내용은 결국에는 원천 차단하겠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16일 발표로 보면은요. 그러면 애초에 들여오는 것 자체를 막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니까 소비자들의 반발이 컸던 거죠. 왜냐하면 이제 표현들이 막 굉장히 그 커뮤니티 같은데 많이 좀 들어가서 봤는데. 뭐 예를 들자면 뭐 제2의 흥선대원군이냐, 그러니까 이제 뭐 이게 일종의 세국 정책 같이 보인다, 뭐 이런 얘기들도 하고 특히 사실 이제 맘카페 쪽에서 반발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제 표현들을 보니까 이제 유모차 비싸다 이런 얘기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뭐 카시트 비싸다 이런 얘기들 굉장히 많이 해요. 맞아요. 유모차 또 사실 비싼 제품들은 굉장히 비싸고요. 똑같은 제품인데 예를 들어 카시트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백화점에서 사는 것보다 해외 직구를 하면 30만 원 정도 싼 거 뭐 이런 것들을 살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좀 많이 활용을 했었는데 이걸 왜 못하게 하느냐 이런 불만들이 있었던 거예요. 즉 이 얘기는 이제 같은 제품인데 그냥 해외 직구를 통하면 좀 싸게 살 수 있는 것들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요거는 안전성에 문제가 없을 수 있겠죠. 그렇죠. 대부분은 좀 그렇겠죠. 그런데 이걸 그냥 모두 차단한다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소비자들의 불만이 좀 컸던 거고요. 그리고 이게 어느 정도 불만이 좀 예측이 됐던 게 이용자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국내에서 이커머스 1위 업체가 쿠팡. 여기가 1분기 기준으로 보면 한 3천만 명 정도가 이용을 하거든요. 근데 알리하고 테무의 1분기 이용자 숫자를 보니까 이제 알리가 한 800만 명 정도 되고 테무가 한 600만 명 후반 정도 되는데 합치면 한 1,50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거의 이제 쿠팡의 절반 정도 수준으로 그러네요. 따라왔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용자가 많은데 몇 개 품목은 원천적으로 못 사게 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발표가 나오니까 소비자들이 굉장히 좀 반발을 많이 했던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지점이랑 또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해외에 가가지고 어떤 물건을 사가지고 내가 들어오는 게 개인적으로 사는 건 문제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거를 뭐 갖다가 대량으로 사서 판매하고 이럴 때는 문제가 되고 그렇죠. 세관 신고도 해야 되겠지만 개인적으로 사는 건 문제가 없는 건데 이거 자체를 원천적으로 막는 그런 상태가 되다 보니까 반발이 컸던 거예요. 알겠어요. 그런데 보통 이제 정책을 이렇게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이런저런 그 스크린 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정부가 발표를 할 때도 그 이런 해외 직구 소비자가 대략 몇 명이고 그리고 이들이 어떤 상품을 주로 사고 있고 그런데 이게 KC 인증이라고 하는 것을 거쳐야만 하도록 돼버리는 순간 원천 차단이 로 인식될 거고 그렇게 되면 반발이 있을 거다. 이런 걸 사전에 걸러내지 못했다는 뜻입니까? 결과적으로는 좀 그렇게 보입니다. 네. 아무래도 16일에 발표하고 19일에 다시 철회를 하는 그런 꼴이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아무래도 좀 숙고해서 결정을 내리지는 못한 게 아니냐 이렇게 좀 해석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물론 네. 이제 정부에서 설명은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게 처음부터 예. 그냥 원천 차단하겠다라는 그리고 금지하겠다라는 그런 의미는 아니었다 이렇게 좀 뒤늦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네네. 다만 이제 그 국무조정실에서 설명을 했는데 하는 얘기는 그래도 이제 소통을 잘 못했다라는 취지로 좀 고개를 숙이긴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소통을 잘 전달을 못했다라는 그런 의미는 있고요. 네. 정부 쪽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는 일단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급하게 철회했다라는 의미도 좀 느껴지는 거는 일요일에 브리핑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일요일에는 브리핑을 안 해요. 그러니까 네. 이제 뭐 다른 사람들 다 이제 일반 국민들도 많이 쉬지만 또 공무원 조직들도 쉬는 날이잖아요. 그렇죠. 휴일이죠. 일요일 브리핑은 많이 안 하는데 국무조정실 2차장이 어제 브리핑을 해가지고 이걸 좀 수습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였다라는 급하게 거. 움직였다. 맞아요. 그러니까 예. 반발이 예상보다는 컸다라는 걸 좀 반증한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어제 설명한 내용을 좀 전해드리면은 네. 그러니까 위해성이 없는 제품의 직구는 전혀 막을 이유가 없고 막을 수도 없다. 이게 정부의 확실한 입장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네. 차단 금지가 사실이 아닌데 대책 발표 때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제대로 설명을 못했다. 이제 그렇게 좀 사과를 하기도 했습니다. 예. 뭐 어쨌든 정부의 입장은 잘못 알려진 거라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해주신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알리테무 요게 문제가 되는 제품들도 들어오고 있는 건데 거기에 대한 대책들도 또 필요하잖아요. 필요하죠. 그러니까 그런 목소리도 여전히 나오고 있는데 네. 이제 앞으로 정부의 대책은 위해성이 만약에 확인이 된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이제 사전에 차단을 하는 게 아니고 들어온 제품에 대해서 위해성이 확인이 된다라고 하면은 반입 차단 대책을 추가로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밝혔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워낙 반발이 컸잖아요. 그래서 이제 KC 인증이 유일한 방법은 아니기 때문에 다양한 방식을 검토하겠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래 박 기자님. 네. 그 다양한 방식이 어떤 게 가능해요? 아마 이제 요런 이제 아예 사전에 일률적으로 하는 거 외에 뭐 일부 제품들에 대해서 요런 것들은 좀 위해성이 있다라고 해가지고 아예 지목해가지고 좀 하는 방식으로 가지 않을까, 선별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특정 제품에 대해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조치들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추정됩니다. 알겠습니다. 이 정부가 국민들한테 해를 끼칠 수 있는 상품을 그냥 내버려 두는 거는 정부의 직무유기죠. 그렇죠. 다만 이 과정에서 꼭 필요한 일이긴 하나 이 과정에서 이 선의의 피해자가 많이 발생하거나 소비자의 혼선을 가져오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3일 만에 어쨌든 사과하고 수습하려고 나서긴 했지만 네.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정치권에서도 사실 이 문제를 제기하는 바람에 그만큼 정부가 좀 빨리 움직이게 됐다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맞아요. 제가 국민의힘 모 관계자한테 어제 좀 표현을 들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유한 나가 모두 나서니까 정부 쪽에서도 움직인 거 아니냐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던데, 그러니까 유한나라는 건 뭐 유승민 전 의원, 그다음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나경원 당선인 뭐 이렇게 세 명을 얘기하는데 뭐 그냥 간단하게만 전해드리면 한동훈 전 위원장은 좀 페이스북에 이 정책 관련된 이슈에 대해서 글을 쓴 게 처음이거든요. 소비자의 선택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니까 재고돼야 된다. 그러니까 다시 판단해야 된다. 이렇게 썼고요. 그다음에 유승민 전 의원은 포괄적 일방적으로 해외 직구 금지하는 거는 무식한 정책이다. 좀 강한 표현 썼습니다. 그리고 나경원 당선인은 취지는 공감하는데 졸속 시행이다. 부작용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다. 이렇게 글을 적었습니다. 네, 한 번 더 뉴스 오늘은 KC 인증 논란 짚어봤습니다.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시각 8시 43분입니다. 이 시각 출근길 교통정보입니다. 정체가 조금 짧아진 곳도 있긴 한데요. 아직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서울 시내 고장단차 여파를 받는 곳들이 있습니다. 북부간선도로 도심 쪽으로는 하월곡 램프 부근에 고장단차가 있습니다. 거의 전 구간 막히고 있습니다. 올림픽대로는 공항 쪽이고요. 강동대교로 지나서 고장단차가 있습니다. 또 한강대교 부근에도 고장단차가 발생하면서 강동대교부터 속도가 많이 떨어지는데요. 한강대교까지 1시간 정도는 예상하셔야겠습니다. 한편 중부고속도로 남이 쪽으로는 산곡 분기점 부근에서 사고 났습니다. 3차로에서 화물차 관련 사고를 처리하고 있고요. 하남부터 4km 구간 지나기 무척 답답해졌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이현입니다. 네, 스포츠입니다. 주간 국내외 스포츠 화제 기사를 전해드립니다. KBS 김완수 기자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매주 월요일 스포츠 먼데이 축구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네. 손흥민 선수 시즌 마지막 경기였습니까? 네, 오늘 이제 시즌 마지막 경기였기 때문에 네. 뭐 팬들이 좀 아쉬워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나마 10골 10도움을 달성하면서 뭐 나름대로 유종의 의미를 거뒀습니다. 마지막 경기에서는 뭐 득점을 못했고 여러 차례 결정적인 기회가 이제 선방에 막혔고요. 다행히 이제 전반 14분에 터진 클룹세비스키 선수의 그 첫 번째 골을 도왔어요. 그래서 10번째 도움을 도움 포인트가 됐구나. 네, 예. 그래서 사실 뭐 텐텐 이 기록이 그냥 보면 손흥민이 10골 넣고 뭐 도움 10개 기록하는 건 너무 쉬운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네. 사실 통산 3번 기록한 선수는 아시아 선수는 처음이고요. 예, 역대 6번째 선수입니다. 아, 그래요? 네, 뭐 잘 아시는 웨인 루니, 모하마드 살라흐, 에릭 칸토나, 뭐 프랑크 램파드, 그다음에 디디에 드록바 다음으로 손흥민이라는 이름이 딱 박힌 상황이 된 거죠. 그게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그렇습니까? 예, 역사상 그렇습니다. 야, 대단한 기록이네요. 예, 또 팀도 3대0로 승리를 거둬서 마지막 경기를 잘 마무리를 했어요. 근데 네. 이제 많은 팬들이 손흥민 선수가 유럽 챔피언스리그에서 뛰는 모습을 기대를 했었는데 네. 아쉽게 5위를 기록했기 때문에 가지 못했고 대신에 이제 유로파리그라고 있습니다. 네. 그것도 역시 유럽 축구 대항전이라서 거기서 뛰는 손흥민 선수의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많은 팬들이 잉글랜드 프로 축구 좋아하시는 팬들은 누가 우승할 거냐. 예, 근데 맨시티가 결국 우승했습니다. 예. 그래서 역대 최초로 4연속 우승을 했고요. 사실 아스널이 승점 2점 차로 추격하면서 오늘 아스널이 이기고 맨시티가 졌다면 우승할 수 있었는데 맨시티가 웨스트햄에 3대1로 승리를 거뒀고요. 또 아스널은 에버튼에 2대1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뭐 전반적으로 좀 아쉬움이 남는 해였죠. 시즌이었는데 특히 이제 그 아시안컵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이런 좋은 기록과 좋은 활약을 펼쳤는데 아시안컵에서도 좋은 활약을 펼쳐줬으면 했는데 연이 닿지 않았습니다. 글쎄 말입니다. 예. 뭐 전문가들은 손흥민의 최전성기는 아직 오지 않았다. 뭐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네. 이제 시작이다. 굉장히 부담스러울 것 같은데요. 자, 그건 그렇고요. 아시안 게임 말씀하셨는데 우리 축구 국가대표팀에 이게 축구 협회가 좀 표류하게 되는 것 아니냐 걱정도 좀 많습니다. 네, 사실 뭐 크린스만 감독을 영입했을 때만 해도 독일 최고의 선수 스타 출신의 감독을 영입해서 우리가 독일 축구에서 뭔가 얻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만 뭐 아시안컵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해서 경질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새로운 신임 사령탑을 선임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는데 첫 번째 그 후보가 제시 마시라고 하는 미국 출신의 감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14일에 이 감독이 그 캐나다와 덜컥 계약을 해버렸습니다.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 뭐 미국 출신이기 때문에 캐나다가 가깝고 또 북중미 월드컵이 캐나다가 개최국이기 때문에 자동 출전권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구나. 네, 그러니까 굳이 예선부터 힘 빼지 않고 결선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준다면 본인의 이름값도 올리고 또 본인이 펼칠 수 있는 축구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죠. 선수도 그렇지만 감독도 월드컵 무대 가는 거는 꿈이라 그러더라고요. 예, 그렇죠. 근데 이제 좀 저희로서는 아쉬운 거는 협상 카드를 너무 쉽게 공개를 했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축구 대표팀 감독을 레버리지로 사용할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하고요. 또 그 감독의 가능성을 보는 추적하는 기구로는 우리 전력강화위원회라는 곳에서 평가를 했어요. 근데 협상은 결국 축구협회가 또 나서게 됩니다. 그러니까 상대방도 내가 이미 한번 테스트를 받아서
거의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또 협상을 또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복잡한 절차가 있었을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전력강화위원회에서는 후보들을 뽑아놨는데 막상 마무리를 짓지 못하는 아쉬움이 좀 남았을 겁니다. 예전에 뭐 김판곤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벤투 감독을 선임할 때 본인이 뽑고 본인이 협상해서 본인이 그 비전을 가지고 함께 일을 했었는데 이번엔 그렇게 하지 못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제2의 클린스만 사태가 벌어지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정몽규 회장이라든가 그 이사진에 마음에 드는 사람들을 뽑을 거기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해프닝도 있었어요. 지난 주말에 보시면 튀르키예 출신의 세놀 güneşi 감독이 한국 대표팀과 계약했다 이런 소문이 그냥 덜컥 나왔거든요. 그건 어떻게 보면 튀르키예 현지에서 미디어들의 희망을 담은 건데 그게 와전이 돼서 마치 계약한 것처럼 이렇게 발표가 됐어요. 네, 축구협회가 서둘러서 뭐 사실이 아니라고 이제 진압은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의 협상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뭐 지금 현재로서는 그 이라크 대표팀을 맡고 있는 헤수스 카사스 감독이 유력한 다음 협상 대상이긴 한데 중동 미디어에서는 벌써 이라크 대표팀에서 놔주지 않으려고 한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거든요. 뭐 한국 대표팀과 이라크 대표팀을 놓고 본다면 헤수스 감독의 입장에서도 한국 대표팀이 좀 더 낫죠. 세계 랭킹으로는 세계 랭킹도 그렇고 같이 하는 선수들을 보시면 뭐 손흥민도 있고 이강인도 있고 그래서 훨씬 더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협상은 항상 뒤에서 이루어지는 거라서 알겠어요. 까질 때까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김한수 기자 설명 들으면 결국 이 축구대표 감독 선임 문제가 축구협회 정몽규 회장과 연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본인은 이런 국가대표팀의 경쟁력, 본인은 이런 그 우리 대표팀의 그런 것보다는 자신의 외교력이나 사업 네트워크 확장에 좀 주력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잘 아시겠지만 축구계 안팎에서 사퇴 여론이 있는데 본인은 그 아시아 축구연맹 집행위원회 당선이 됐습니다. 한 자리 비어서 단독 출마해서 당선됐으니까 뭐 사실 뭐 큰 에너지를 쓰지 않았기 때문에 괜찮다라고는 할 수 있는데 그리고 또 AFC 집행위원이라는 게 꼭 축구협회장 자리에 있지 않아도 본인이 유지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많은 팬들이나 축구계에서 우려하는 건 축구협회장을 더하기 위한 새로운 포석이 아니냐. 이제 그 대한체육회 산하단체 경기단체장의 경우에는 3번 이상 연임을 하게 되면 스포츠체육공정위원회라는 곳에 심의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나 지금 AFC의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데 내가 이걸 그만둔다면 한국 축구에 굉장한 손해 아니겠냐. 이렇게 변호를 하고 나오게 된다면 그럼 한 번 더 하실 수 있게 될 것 같아요. 정몽규 회장이 지금 3번째 하고 있죠. 그런데 한 번 더 도전을 지금 꿈꾸고 있는 모양이죠. 임기가 내년 1월까지라서 내년 1월쯤 되면 뭐 1월 전에는 아마 또 결정될 것 같은데 그런 복잡한 과정이 있고 그래서 벌써 축구협회는 이제 국제 무대에서 한국 축구의 목소리와 영향력을 높일 수 있는 좋은 자리에 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정우 선수 이제 경기 당분간 못 보게 됐습니까? 뭐 지난 13일이죠. 신시내티 경기전에서 펜스에 부딪힌 장면 보셨을 거예요. 처음 부딪혔을 때는 뭐 10일짜리 부상자 명단에 올라서 좀 그냥 뭐 타박상 골절 이 정도지 않을까 싶었는데 MRA를 찍고 나니까 구조적인 손상이 있다 이런 진단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10일짜리 명단에서 60일짜리 부상자 명단에 올랐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곧 수술을 하고 재활에 들어간다는 의미로 보이거든요. 그 되면 올 시즌은 아마 힘들지 않을까. 그런데 뭐 유명한 선수들 보시면 뭐 대표적인 선수 오타니 선수도 수술을 하고 와서 지금 부활해서 잘하고 있잖아요. 이정우 선수가 좀 더 침착하게 시간을 좀 벌어가면서 메이저리그 사실 조금 아쉽죠. 지금까지 타율이 2할 6푼 1이고요. 홈런 2개 정도 했고 뭐 37경기에 출전했습니다. 나름대로 뭐 첫 시즌 치고 나쁘진 않은데 좀 더 강한 인상을 심어주고 본인의 꿈을 펼치기에 부상이 발목을 잡은 건 사실입니다. 그래요. 투수가 아니고 타자라서 부상이 좀 웬만해도 곧 툴툴 털고 일어날 거다 이런 기대는 있습니다만. 그래. 참 그 류현진. 삼승. 유현진 선수를 상대로 3승을 얘기하는 건 웃기지만 사실 어제 경기를 보면 유현진도 잘 던졌고 타자들도 잘 쳤고 수비도 좋았던 그런 경기였습니다. 뭐 5이닝 3안타를 맞기는 했지만 탈삼진 4개고요. 공은 딱 80개만 던졌는데 팀이 12대 0으로 앞선 상황에서 마운드를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그게 뒤집히면 사실 한국 야구 아니거든요. 근데 어제는 타자들이 잘해준 게 1회 유현진 선수가 마운드에 올라가기 전에 1회 초에 이미
그 안치홍 선수가 2점 홈런을 쳐줬어요. 그런데 2대0으로 경기를 예. 안고 시작한 상황에서 2회 되니까 문현빈, 김태현 선수가 또 탕탕해서 2점짜리 2개. 3회는 페나드 선수가 3점짜리. 홈런으로만 9점을 얻고 12득점을 얻은 상황에서 마운드에 던졌는데 요즘 뭐 삼성의 대세라고 하는 김영웅 선수도 삼진으로 돌려 세웠고요. 전체적으로 안정된 피칭을 가졌고 그래서 코리안 몬스터다운 모습을 모처럼 보여줬어요. 너무 쉽게 3승을 거두면서 팀을 4연패에서 구해냈습니다. 팀이 점수 따주면 던지기가 훨씬 쉽대요. 아, 그럼요. 네. 지금 프로야구 초반 페이스긴 합니다만 기아가 파죽지세고 롯데가 고전이다. 뭐 이번 주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이번 주 라인업을 보면 사실 주중 3연전, 주말보다 주중 3연전에 좀 포커스를 맞춰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SSG하고 두산, 기아와 롯데, 또 KT와 삼성, NC와 키움, LG와 하나인데 이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한 팀은 다른 팀을 올 시즌에 한 번도 이겨보지 못한 팀입니다.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 뭐 천적 대첩이 될 거다 이렇게 분석을 좀 하는데 대표적인 팀이 이제 그 SSG와 두산이에요. 두산은 현재 공동 4위, SSG는 6위입니다. 근데 두산이 SSG를 올 시즌 한 번도 이겨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한화 같은 경우에 LG하고 1승 1무입니다. 그래서 비등한 경기를 펼쳤는데 한 번도 이겨보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올해는 오늘 이번 주중 3연전에서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뭐 가급적이면 꼴찌들의 반란을 좀 기대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파리올림픽이 언제입니까? 네, 7월부터 8월 초까지 열리죠. 언제 한 2달 남았네요. 네. 우리 이번에 그 축구도 못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선수단 규모가 구기 종목이 빠져서 그런지 많이 예전에 비해서 좀 줄어들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예, 보통은 200여 명의 선수들과 임원들 합쳐서 300명 정도가 출전하는 게 보통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140명 정도의 선수들과 해서 한 200명 초반대의 선수단이 꾸려질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구기 종목들이 대거 못 나가고요. 그래. 뭐 구기 종목 중에 단 한 종목이 나갑니다. 여자 핸드볼. 그래서 아무튼 뭐 가장 적지만 적은 선수들이 최강의 기량으로 좋은 성적을 내주기를 기대할 뿐이죠. 다시 우생순을 좀 기다려야 되나 모르겠어요. 근데 우상혁 우리 호프죠. 예. 어제 이제 그 골든 그랑프리 경기에서 지난주에 본인이 우승한 대회에서 준우승을 차지했거든요. 조금 아쉽긴 하고 기록이 2m 27이었습니다. 올해 본인의 목표가 2m 37이고 올림픽 금메달이거든요. 앞으로 한 70일 정도 경기하기 남았는데 70일 동안 본인이 목표하는 그 10cm를 꼭꼭꼭 채워가는 모습을 우리가 지켜봐 준다면 아마 필드의 첫 올림픽 금메달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우상혁 화이팅.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KBS 스포츠 취재부 김완수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월요일입니다. 5월 20일 월요일. 제가 오프닝하면서 28년 만에 돌아온 친정 같은 KBS. 더 여러분들로부터 사랑받고 신뢰받는 KBS가 되도록 작은 힘이나마 보태겠다고 하면서 시작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전격 시사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내일 아침 7시 20분 여러분 다시 뵙겠습니다.